야, 내 애미 꼴 좀 봐라. 축의금 명부에 영원 적고 도망가는 꼴이 딱 거지 아니니? 저런 걸 사돈이라고 부른 내가 창피하다. 너도 저 피가 흐를 텐데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꺼져라.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화사한 조명 아래 앉아있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이 다 들으라는 듯 신부 대기실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얼굴을 향해 축의금 명부 복사본 뭉치를 집어 던지면서 말입니다. 날카로운 종이 끝이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평생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계단 청소를 하며 나를 키운 우리 엄마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명하게 적힌 숫자 0이 나를 비웃듯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거지 집안 딸로 낙인 찍었습니다. 축하해 주러 온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이 문틈으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송곳처럼 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 옆에서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던 남편, 정우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의 다정함을 버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이건 장모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체면이 뭐가 돼? 정말 실망이다. 너희 집 정말 무섭다. 남편마저 차갑게 고개를 돌린 그 순간 내 인생은 단 30초 만에 화려한 예식장에서 지옥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젖어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뭐하니? 당장 이 드레스 벗고 나가서 내 애미랑 같이 구걸이나 해. 이 결혼 난 무효다. 빈손으로 온 년이 어디서 신부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 예식장 복도에서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축의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도망갔다더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파출 부위를 한다더니 정말 돈이 없었던 모양이라며 그래도 딸 결혼식에 영혼을 적는 건 너무했다는 조롱 섞인 동정들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다는 믿음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수치심과 공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예쁜 며느리라며 내 손을 맞잡던 시어머니의 온기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집안의 가난을 빌미로 나를 노예처럼 짓밟으려는 포식자의 눈빛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명부를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 위에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눈에 기이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이름 옆 숫자 0이 적힌 칸 바로 밑에 볼펜으로 아주 작게 적힌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글씨로 정교하게 쓰인 8자리 숫자. 그리고 그 뒤에 적힌 낯익은 주소 하나. 그것은 축의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짜였습니다. 20년 전 우리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며 매일같이 드나들던 그 집의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그 주소는 지금 시어머니가 위세당당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의 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멍하니 명부에 적힌 숫자를 쳐다보자 다시 한번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경비원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악을 썼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가 왜 영혼을 적었는지, 왜 그 아래에 이 비밀스러운 숫자를 남겼는지 그때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냥은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평생을 참기만 했던 파출부 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함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나갈게요. 나가는데 어머님, 이 명부에 적힌 숫자들 정말 뭔지 모르시겠어요? 내 낮은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금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내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시작인 동시에 저들이 쌓아 올린 화려한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30년을 가슴에 묻어온 그 거대한 비밀이 드디어 오늘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황급히 명부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은 뒤였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안의 분노와 엄마가 남긴 저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왜 오늘을 택했을까? 왜 하필 내가 가장 빛나야 할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치부를 드러내려 했을까? 나는 식장을 걸어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준 이 수모보다 1000배, 10,000배 더한 절망을 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결혼식이 난장판이 된 그날 밤 나는 비에 젖은 생쥐꼴로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려했던 웨딩드레스는 빗물과 진흙범벅이 되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납덩이처럼 무겁게 나를 끌어내렸습니다. 드레스 밑단이 구두굽에 걸려 몇 번이나 아스팔트 위로 고꾸라졌지만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엄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숫자를 남기고 사라진 거야?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낡은 연립주택의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니, 잠긴 것보다 더 잔인한 광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문 앞에는 커다란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그 두 글자가 빗줄기 속에서도 선명하게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장에서 내지른 고함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돈 집안의 가난을 그토록 멸시하던 그녀가 기어이 엄마의 유일한 보금자리까지 손을 뻗어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나는 문 앞에 주저앉아 젖은 손으로 차가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지혜야. 제발 문 좀 열어봐.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오는 것은 텅 빈 복도의 울림과 차가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게 평생을 미안하다는 말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집안의 자식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서, 남들 다 입는 고운 옷 한 벌 제때 사주지 못해서, 남들 다 가는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마저 파출부 일로 한 푼 두 푼 모아 겨우 치르게 했을 때도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굽어버린 허리가 바로 나를 지탱해준 가장 위대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는 30에 혼자가 되어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해가 진 뒤에야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느라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여름이면
남의 집 부엌 열기에 얼굴이 발갛게 익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를 걸레 냄새나는 노인네라 부르며 대놓고 경멸했습니다. 상견례 날에도 엄마의 갈라진 손등과 촌스러운 시장통 옷차림을 보며 대놓고 눈살을 찌푸렸던 여자였습니다. 사돈, 손 좀 보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손끝이 고운 사람들인데 이런 손을 보니까 참 내 아들이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엄마는 허허 웃으며 예단비 3억을 시댁에 바쳤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헐어서 말입니다. 어머님, 우리 지혜 잘 좀 부탁드려요. 제가 배운 게 없어 이 정도밖에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엄마는 시어머니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렇게 나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엄마가 그 멸시의 시선을 견뎌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 대가가 고작 영원이라는 조롱과 압류 딱지라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로 몸을 떨며 명부 아래 적힌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4년 5월 12일. 그 날짜는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중학생이었고 엄마는 한남동 대저택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자식도 없이 홀로 지내던 부유한 박 할머니였습니다. 엄마는 그 할머니를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도 수발을 들 사람을 구하지 못해 다들 도망갈 때도 엄마만은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엄마는 며칠 밤을 새우며 할머니의 곁을 지켰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홀로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그 할머니의 먼 친척이자 그 집의 재산 관리를 맡았던 부동산 업자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시어머니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야. 저 천한 파출부 노인네 당장 쫓아내. 라고 소리치며 엄마의 가방을 집어 던지던 그 섯을 펄은 모습을요. 그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주워 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적처럼 우리 형편으로는 꿈도 못 꿀 작은 빌라를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저 박 할머니가 생전에 고생한 엄마에게 고마워서 작은 유산이라도 미리 챙겨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금 당당하게 안방 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는 그 호화로운 아파트의 집원이 왜 이 명부에 적혀 있는 것일까요? 엄마가 영원 옆에 남긴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날짜와 집원을 조합해 보니 소름 끼치는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자랑하는 그 막대한 재산과 지금의 아파트가 사실은 박 할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남긴 유산이었다면 시어머니 부부가 엄마의 무지와 낮은 신분을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고 가로챈 부도덕한 전리품이라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차갑게 젖어있던 몸에서 불같은 증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젖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복도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참아온 그 인고의 시간은 이제 저들의 화려한 가면을 찢어밟길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영원짜리 인생으로 취급하며 쓰레기처럼 버렸지만 그 영원 뒤에 숨겨진 20년 전의 진실이 터지는 순간 그녀가 가진 모든 가짜 명예와 재산은 종이짝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내가 정우 씨와 결혼하겠다고 사진을 보여줬을 때 엄마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을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그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하는 대신 전 재산을 털어 예단비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적의 심장부로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거대한 함정의 미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길로 엄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예전 엄마와 함께 일했던 아주머니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는 엔진처럼 고동쳤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한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엄마, 어머, 너 몰랐니? 지난달에 나한테 전화해서는 자기가 죽더라도 지혜만은 등 따뜻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이제 긴 싸움을 끝낼 때가 됐으니 증거들을 정리해야겠다고 하던데.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딸이 결혼하는 날 가장 축복받아야 할 그날의 시어머니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기 위해 스스로를 영원으로 낮추어 적의 방심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압류된 집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면 나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녀가 내뱉은 독설과 멸시가 어떻게 화살이 되어 본인의 가슴을 꿰뚫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엄마가 남긴 8자리 숫자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감춰온 거대한 범죄의 금고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나는 가슴속에 그 숫자를 새기며 다시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 영혼의 복수를 완성할게.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내가 돌아갈 곳은 결국 시댁뿐이었습니다. 명부에 적힌 숫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장 갈 곳 없는 처지에서 엄마를 찾을 단서를 잡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 지옥 같은 집의 문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거실 바닥을 굴러다니는 내 짐가방들이었습니다. 가방은 지퍼가 터진 채 안에 옷가지들이 너저분하게 삐져나와 있었고 그 위로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음성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이 거지가 염치도 없이 여길 다시 기어들어오네. 야, 이지혜. 너랑 내 애미가 짠판이지? 축의금 영원 적어서 나 망신 주고 그 돈 뒤로 빼돌려서 어디다 숨겼어? 당장 안 불어? 시어머니는 내 머리채를 잡아챌 듯 다가왔습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 정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우 씨, 이게 다 뭐야?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비 맞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정우 씨의 대답은 내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설명은 내가 해야지. 우리 엄마가 너희 집 가난한 거 알고도 걷어주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야, 나 오늘 회사 동료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더라. 축의금 영원 낸 장모 둔 놈이라고 내일부터 소문 다 날 텐데 너 같으면 정이 가겠냐? 그냥 엄마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내가 속죄하는 길이야. 그의 말투는 한 달 전 프로포즈를 하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내 손목을 낚아채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속죄? 그래, 속죄해야지.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내 방은 없다.
베란다 옆에 있는 다용도실에서 자면서 집안일 다 해. 그리고 내 애미가 가로챈 예단비랑 우리 집 명의 실추시킨 값 몸으로라도 떼워야 할 거 아냐? 그날부터 나의 지옥 같은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던져주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식빵, 남편과 본인이 먹고 남긴 차가운 찌개 찌꺼기들이 내 끼니였습니다. 거지 집안 딸년 입에는 이런 게 딱이지. 고마운 줄 알고 처먹어. 시어머니는 내가 밥을 먹는 모습조차 혐오스럽다는 듯 침을 뱉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도 나를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할 때마다 거봐, 지혜야. 우리 엄마 화나게 하지 말라니까. 내가 잘했으면 엄마가 저러시겠어? 라며 가해자의 편에 서서 나를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무서운 것은 고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꿨습니다. 나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밤이면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다용도실 바닥에 누워 엄마가 남긴 그 8자리 숫자를 머릿속으로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2004만 512. 그 날짜는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주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나는 안방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장부나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나는 우연히 남편의 이름으로 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 사망보험 가입 증명서였습니다. 가입 날짜는 우리 결혼식이 있기 고작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령인은 남편 정우 씨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상해 사망 시 10억, 질병 사망 시 5억. 내 목숨값에 매겨진 가격표가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나를 죽일 듯이 몰아붙이면서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지, 왜 남편이 그토록 방관하며 나를 고립시키는지 그 잔인한 이유가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담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복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지혜 쟤 저러다 정말 몸 상해서 잘못되면 어떡해? 보는 눈도 많은데 적당히 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잘못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 노인 내장모 집 압류한 돈으로는 모자라. 걔 애미도 곧 처리될 텐데 싹을 잘라야 우리한테 뒤탈이 없지. 너 강남 빌딩 가진 집 딸이랑 선보기로 한 거 잊었어? 지혜제만 치우면 우리 인생 탄탄대로야. 남편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낮은 웃음소리. 알았어, 엄마. 그럼 나 이번 주말에 여행 간다고 하고 집 비울게. 그때 알아서 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내 죽음을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체면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내를 시체로 만들 계획을 세우는 그들의 음성에서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신은 확인되었고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용도실 바닥 아래 깊숙이 숨겨두었던 엄마의 명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낮에 몰래 챙겨온 남편의 인감도장과 시어머니의 비밀 장부 한 권을 놓았습니다. 저들은 나를 고립시켰다고 믿겠지만 아니었습니다. 고립된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에 갇혀 눈이 먼 저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정우 씨, 당신들이 나를 이 시궁창으로 밀어넣었지? 고마워. 덕분에 나도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게 됐어.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20년 전의 진실이 담긴 숫자들이 내 눈앞에서 번뜩였습니다. 저들이 내 목숨을 노린다면 나는 저들의 영혼과 전 재산을 앗아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덜덜 떨던 약한 계집애는 그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오로지 피에는 피, 돈에는 돈으로 갚아줄 복수의 화신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 죽음을 공모하는 소리를 들은 뒤 집안의 공기는 산소조차 말라버린 것처럼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숨길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주말 여행을 핑계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떠나기 전 내게 던진 마지막 시선은 마치 곧 처분될 고물 가전제품을 보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지혜야, 나 없는 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가증스러운 입술이 닫히고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넓고 차가운 아파트에 남은 것은 굶주린 늑대 같은 시어머니와 사지가 묶인 어린 양 같은 나뿐이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다용도실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야, 이 물건아. 너 오늘부터 물 한 모금도 마실 생각 마라. 내 애미가 빼돌린 돈 어디 있는지 불 때까지 여기서 말라 죽는 거야. 경찰? 신고해봐.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니? 가난뱅이 파출부 딸년이 미쳐서 헛소리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습한 다용도실은 순식간에 관짝처럼 변했습니다. 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오고 천장에서는 정체 모를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 어깨를 적셨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갈증이었고 갈증보다 무서운 것은 정적 속에 밀려오는 공포였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인 걸까?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나를 위해 영혼을 접고 사라진 엄마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바닥 구석, 세탁기 뒤편 좁은 틈새였습니다. 그곳은 내가 지난 며칠간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조금씩 손톱이 깨지도록 긁어내어 파놓은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신문지에 꽁꽁 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결혼 전 엄마가 내게 절대 열어보지 말고 내가 정말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만 열어라라며 쥐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비상금 몇 푼이 들어있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보따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녹음기 한 대와 수십 장에 달하는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라는 제목이 붙은 법적 서류들이었습니다.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전 박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재산 전부를 나를 수십 년간 수발해준 이순자 친정엄마에게 남긴다. 먼 친척이라는 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줄 수 없다. 이 녹음이 내 유언이다. 이어지는 소리는 시어머니의 고함이었습니다. 할머니, 노망 나셨어요? 저런 천한 것한테 뭘 줘요? 당장 이 녹음기 내놔. 몸싸움을 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엄마의 비명, 그리고 시어머니가 엄마를 협박하는 생생한 육성들이 일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조작했고 엄마가 그를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유산 상속 포기 각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녹음기를 품에 안고 적의 아들과 내 딸이 결혼하는 이 비극적인 순간까지 칼을 갈며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가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리는 그 호화로운 생활, 남편이 입고 있는 비싼 정장, 그들이 나를 멸시하며 내뱉던 그 모든 오만함이 실은 우리 엄마의 피와 땀을 훔쳐 만든 가짜 성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성에 균열을 내기 위해 딸인 나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면서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완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차례다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문 너머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와인을 마시고 있을 시어머니의 목을 죄어줄 차가운 증오만이 내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실수하셨어요. 나를 여기서 죽였어야지. 살려둔 게 당신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야. 나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또 다른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20년 전 박할머니의 진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짜 도장으로 서류를 꾸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나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쇠 젓가락을 이용해 다용도실 문이 허술한 잠금 장치를 건드렸습니다. 며칠간 관찰하며 익혀둔 요령이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유령처럼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먹다 남긴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때는 저 여자가 가진 가장 비천한 것 하나까지 모두 빼앗아 가겠노라고. 나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꿔놓은 비밀번호? 내게는 엄마가 남긴 8자리 숫자가 있었습니다. 2004-512. 박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도둑맞았던 그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른 그 번호에 현관문은 기적처럼 띠리링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듯 그 날짜를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가장 멍청한 흔적을 남긴 셈이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복수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엄마가 명부 뒤에 남긴 마지막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이제 준비됐어. 그 인간들 지옥으로 보낼 준비.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낮은 흐느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20년 묵은 원한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는 안도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저 멀리 보이는 시댁 아파트를 응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 화려한 성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신들이 내쫓았던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영원히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간 곳은 도심 외곽의 낡은 여인숙이었습니다. 엄마가 명부 뒤에 남긴 번호의 주인공은 엄마와 함께 파출부 일을 했던 가장 친한 동료 옥순 아주머니였습니다. 옥순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좁은 방 안에서 나는 마침내 엄마를 마주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엄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과 압박을 견디느라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살은 내려앉아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는 엄마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고생 많았다. 내 새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 찬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저들을 단죄할 냉혹한 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용도실에서 챙겨온 녹음기와 박할머니의 진짜 인감을 엄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어루만졌습니다. 20년이다. 지혜야. 저 사람들이 내 무지를 비웃으며 박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채고 나를 협박해 입을 막은 지 20년이야. 내가 왜 파출부 일을 그만두지 않았는지 아니? 저들의 집 근처를 맴돌며 그들이 어떻게 재산을 불리는지, 누구와 결탁하는지 지켜봐야 했거든. 그래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엄마가 꺼내놓은 것은 지난 20년간의 기록이 담긴 수십 건의 가계부였습니다. 단순한 지출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편, 즉 시아버지가 부동산 업자로 일하며 저질렀던 불법 증여와 조세 포탈, 그리고 명예 신탁의 증거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파출부로 일하며 그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영수증 하나, 메모지 한 장까지도 놓치지 않고 수집해왔던 것입니다. 저들은 내가 글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하찮은 식모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지혜야, 사람은 자기가 무시하는 존재 앞에서는 가장 방심하는 법이란다. 엄마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엄마는 지난달 압류 딱지가 붙기 직전 이미 법률 전문가를 만나 모든 서류 검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혼식 날 축의금 명부에 영원을 적은 것은 시어머니를 도발해 그들이 스스로 악수를 두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분노에 눈이 멀어 나를 감금하고 학대했으며 이는 상속 결격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명백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진본 인감과 녹음 파일이 제출되는 순간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 건물들은 모두 묶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고소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나를 향한 감금과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개원들의 돈을 빼돌려 투자했던 사설 펀드의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가난이야. 사람들에게 거지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 자기가 평생 나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지.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옥순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가 매주 금요일마다 참석하는 자산가 부인들의 사교 모임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가짜 명예를 유지하는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나는 그곳에 투입할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단비로 가져간 3억 원의 출처와 그 돈이 어떻게 세탁되어 남편 정우,
시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은행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 이름으로 가입했던 사망보험 계약서 사본도 챙겼습니다. 이 서류들이 그 모임에 뿌려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공들여 쌓아온 품격 있는 귀부인의 가면은 조각조각 부서질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혜야, 정우에 대한 마음은 정말 괜찮겠니?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액으로 봤어요.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남는 건 연민이 아니라 사리뿐이에요. 엄마가 20년을 참았는데 제가 고작 한 달의 고통 때문에 흔들릴 리 없잖아요.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쌈짓돈과 내가 몰래 챙겨온 시어머니의 비상금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감탄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재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검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다용도실 문이 열려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저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요. 곧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나는 가볍게 수신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쯤 집안 곳곳을 뒤지며 사라진 인감과 장부를 찾느라 실성한 사람처럼 날뛰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여행지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겠지요. 저들이 나를 영원이라 불렀던 그날의 오만함이 어떻게 저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굽은 등을 뒤에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왔어. 이제 남의 집 바닥 닦지 마. 저 사람들이 우리 발밑에 먼지를 닦게 만들 거니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전쟁터를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숨겨진 행동은 끝났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저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공을 들이는 금요일 오후가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최고급 호텔 중식당 룸에서는 강남 일대에서 내로라 하는 자산가 부인들의 사모임, 이른바 화목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늘 주인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보란듯이 올려두고 아들이 대기업에서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이번에 며느리를 얼마나 기를 죽여서 들였는지 자랑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내가 백화점에서 급하게 산 단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굽은 허리는 여전했지만 엄마의 표정은 평생 남의 집 뒷문을 드나들던 식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정문을 열고 들어가는 진짜 집주인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오는 룸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 말도 마. 이번에 들어온 며느리 친정이 아주 가관이라니까. 축의금 명부에 영혼을 적고 도망갔다니 말 다 했지. 내가 불쌍해서 걷어주곤 있는데 요즘은 우리 집 다용도실 청소나 시키고 있어. 그런 애들은 처음부터 버릇을 고쳐놔야 하거든.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좌중에서는 억지스러운 웃음과 맞장구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그 타이밍에 맞춰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대화가 끊겼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감금당하더니 아주 정신줄을 놓았구나. 나는 시어머니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회전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부인들의 앞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다용도실 청소시키느라 바쁘셨을 텐데 제가 직접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선물 좀 가져왔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품격 있는 귀부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셨는지 말이에요. 부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가로챘던 박할머니의 유언장 복사본, 그리고 엄마가 20년간 기록해온 부동산 탈세 장부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남편 정우 씨가 내 이름으로 가입했던 사망보험 증권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망보험? 수령인이 남편이랑 시어머니네. 세상에, 며느리를 보험금 타려고 들인 거야? 좌중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내 뺨을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시죠? 2004년 5월 12일 박할머니 돌아가시던 날 당신이 엄마 무릎 꿇리고 인감 뺏어갔던 그날이요. 그날 당신이 비밀번호로 쓰고 있는 그 날짜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비밀번호가 풀리는 날이에요. 시어머니는 사르르 무너져 내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룸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엄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인들 중 몇몇은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 저분 박할머니 댁에서 일하던 이 여사님 아니야? 엄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아니 유 사장 댁. 당신이 내 딸을 거지라고 불렀지? 30년 전 빈손으로 박할머니 집안에 들어와 집 관리한답시고 할머니 눈 가리고 내 돈 훔쳐간 게 누구였더라? 당신이 누리는 이 옷, 저 가방, 이 호텔 밥값까지 전부 내 딸 대학 등록금 뺏어서 산 거잖아. 이제 주인 찾아왔으니까 입던 옷까지 다 벗고 나가. 그 순간 호텔룸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청 수사관들과 우리 쪽 변호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및 횡령, 그리고 나에 대한 감금과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거나 너희가 감히 나를 누군 줄 알고. 정우야, 정우야.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지만 정우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로비에서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내 휴대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시로 회사 자금을 세탁해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고 나는 그 증거를 이미 검찰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인들은 오물을 피하듯 시어머니를 피해 구석으로 물러났고 시어머니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체면이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가장 비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테이블에 남은 와인 한 잔을 들어 시어머니가 앉았던 자리에 뿌렸습니다. 어머님, 축의금 영원의 의미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 인생이 오늘부로 영원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갚아야 할 빚만 남았으니 마이너스겠네요. 호텔 복도를 지나가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20년 전 그 집에서 쫓겨날 때 엄마가 느꼈을 그 차가운 서러움이 이제야 온전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지연되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은 그토록 견고해 보였지만 진실이라는 작은 균열 하나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호텔 정문을 나와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언론에 강남 귀부인의 추악한 두 얼굴이라는 기사가 도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끝에는 파출부라 불리던 한 여인이 되찾은 정의가 기록될 것입니다. 지연된 진실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되어 저들의 목줄을 죄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화려한 예식장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거지 집안 딸년이라 소리치던 시어머니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그저 초라하고 욕심 많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때 나의 버팀목이라 믿었던 정우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유 씨는 2004년 당시 피해자 이순자의 무지와 신뢰를 이용해 고 박 할머니의 유언장을 위조하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과 현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됩니까? 판사의 준엄한 질문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옆에 앉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사님, 전 몰라요. 저 애가 제 아들 정우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그저 아들 앞길 열어주려고. 정우가 서류 다 만들고 전 도장만 찍은 거라고요. 살기 위해 자식마저 팔아넘기는 추악한 모성애의 민낯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정우 씨가 번쩍 고개를 들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 파출부 아줌마 친 정엄마 협박해서 녹음기 뺏으라고 나한테 시켰잖아. 내 인생 망친 건 엄마야.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엄마라는 게 수치스럽다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나는 그들의 자중질환을 지켜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헐뜯으며 괴물이 되어가는 모자의 모습은 저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거지보다 더 비천해 보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에게 징역 7년, 남편 정우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한 몰수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이 살던 한남동의 호화 아파트, 정우 씨의 외제차, 그리고 시어머니의 보석함까지 전부 압류되었습니다. 집행관들이 들이닥치던 날 나는 엄마와 함께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압류 딱지가 붙은 소파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이 천한 것들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그녀의 발치에 종이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엄마가 결혼식 날 냈던 축의금 명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숫자 0이 선명하게 적힌 그 종이 말입니다. 어머님 기억하시죠? 0원. 이제 당신 통장 잔고가 딱 그렇게 됐네요. 아, 아니지. 이제 교도소 밥 먹어야 하니까 0원보다 더 밑바닥인가요? 엄마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20년 전 그날처럼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유 사장 댁,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진물이 나는 법이라오. 당신이 나를 화장실 닦는 노인네라고 비웃을 때 나는 당신이 훔친 그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이 날을 기다렸어. 이제 당신이 닦을 차례야. 교도소 화장실 말이야. 시어머니는 끝내 실성한 듯 웃으며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그녀가 신고 있던 명품 슬리퍼 한 짝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하객들의 비웃음을 사며 쫓겨나던 내 구두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우리는 박할머니의 유산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큰 돈을 보고도 담담했습니다. 지혜야, 이 돈은 우리 게 아니라 박할머니의 마음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자꾸나. 우리는 그저 예전처럼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작은 집 하나 장만해서 살면 그만이야. 우리는 압류 딱지가 붙었던 낡은 연립주택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비바람이 새지 않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을 떨지 않아도 되는 우리만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엄마가 정성껏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영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얼룩진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숫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엄마의 거칠어진 손등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엄마의 미소를 보며 나는 비로소 지옥 같았던 결혼식의 기억에서 완전히 걸어 나왔습니다. 법정 공방이 끝난 후 엄마와 나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아담한 골목 끝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옹기. 한겨울에도 남의 집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던 엄마의 손을 이제는 따뜻한 흙과 향기로운 꽃들이 감싸 안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꽃가지를 다듬는 엄마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박할머니의 유산 중 대부분은 엄마의 뜻에 따라 가난한 형편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아졌지만 마음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꽃집 문에 달린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나는 갓 들어온 백합 향기를 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백합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 그러게나 말이다, 지혜야. 꼭 내 웃음 같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영원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매일 아침 피어나는 꽃들처럼 매 순간이 축복임을 압니다. 가장 비참했던 결혼식 날의 영원은 우리 모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세상이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